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약간 지저분한 옷을 입은 아이가 다가오더니 마음의 준비도 안 된 나에게 다짜고짜 확 덮치듯이 달려들며 우리 할아버지세요. 배고파요. 5,000원만 주세요.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겁하며 예. 너 뭐니? 하면서 아이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놀랄만한 사연입니다. 겨울밤 진눈깨비가 날리는 어느 항구 어시장. 낡은 운동화, 낡은 군 방한모를 쓴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세요. 노인은 그냥 지나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준자 호자예요. 혹시 아세요? 어떤 노인은 짜증스럽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눈깨비 속 매일 밤마다 이곳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날도 저기요, 할아버지. 저 아래 신발이 좀 이상해요. 회장이 고개 숙여 아래를 본 그 순간 우리 할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준자 호자예요. 배고파요. 10,000원만 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때 터미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빵모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덧배곱나 인생사 썰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군인 아저씨도 아닌 그것도 어린아이가 약간 지저분한 옷을 입고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마음의 준비도 안 된 나에게 벼랑간 다짜고짜 확 덮치듯이 달려들며 우리 할아버지세요. 배고파요. 10,000원만 주세요.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기겁하며 예. 너 뭐니? 하면서 아이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놀랄만한 사연입니다. 겨울밤 진눈깨비가 날리는 어느 항구 어시장. 낡은 운동화, 낡은 군 방한모를 쓴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세요. 노인은 그냥 지나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준자 호자예요. 혹시 아세요? 어떤 노인은 짜증스럽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눈깨비 속 매일 밤마다 이곳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날도 저기요, 할아버지. 저 아래 신발이 이상해요. 회장이 고개 숙여 아래를 본 그 순간 우리 할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준자 호자예요. 배고파요. 10,000원만 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이 노인도 뭐가 바쁜지 가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때 터미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빵모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겨울 항구 어시장에 저무는 저녁밤 12월 중순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항구 어시장 선착장 입구에는 겨울 바닷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섞인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어시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찬 공기 속에 섞여 흘렀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던 어부 몇 명이 옷깃을 세우며 종종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시장 안은 낮의 활기가 완전히 가신 뒤였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띄엄띄엄 켜져 있었고 빈 스티로폼 상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이 남아 있었고 수조 물 흘러내리는 소리만 적막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방파제 쪽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비서 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건 말씀드리려고요. 참석 안 하셔도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선착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가 빠져나와 젖은 바닥 위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앞코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방색 군용 빵모자를 쓴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추위에 빨갛게 얼어붙은 손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세요. 배고파요. 10,000원만 주세요. 선착장을 지나던 어부가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지갑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과거에 사기를 당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때였습니다. 어시장 안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선착장 쪽이 어두워지는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빵모자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군용 야광 특유의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그 빛 위에 고정됐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까슬까슬한 군용 소재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벗으면 안 돼요. 아빠가 주신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예. 꼭 찾아올 거래요. 거짓말 안 해요. 노인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빵모자의 야광띠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설마. 저 모자는 노인은 결심한 듯 아이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가 간이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 뒤를 노인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던 그 순간 어시장 한쪽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허름한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달려오던 여자가 노인과 아이를 동시에 발견하는 순간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봉지 안에서 귤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나왔습니다. 이소라, 여자가 외치며 아이 앞에 벽처럼 섰습니다. 노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왜 따라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이요? 지금 이 아이 뒤를 쫓아오셨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경찰 부를게요. 그러자 아이가 여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밥 사줬어. 나쁜 사람 아니야? 여자가 굳었습니다. 노인도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모르는 아이한테 밥을 사줘요? 노인의 시선이 아이 머리 위 빵모자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 모자.
어디서 났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간 뭔가를 감추려는 듯 아이 머리 위로 손을 올려 모자를 눌러 씌웠습니다. 그냥 아이 모자예요. 군용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달싹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니야?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은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따뜻한 데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셋이 어시장 한켠 간이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곳이었지만 국물 끓는 냄새가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인이 사주는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식당에서 두 사람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세요? 여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김준호 씨입니까?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이름을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알아요? 노인이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끼워두었던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국방색 빵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손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내려오더니 사진 끝을 살짝 짚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살아 계셨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가 났어요. 이 소리가 2살 때요. 폭우가 내리던 날 밤이었어요. 준호 씨 혼자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단순 사고로 처리됐죠.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사고 나기 이틀 전에 회사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소리한테 그 모자를 씌워두라고 했어요. 모자 안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언젠가 반드시 찾아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소리를 데리고 이항구 마을로 내려왔어요. 숨어야 했으니까요. 이소리가 혼자 선착장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올 거야? 아빠는 거짓말 안 해. 세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강병수입니다. 준호 아버지요. 여자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며느리. 맞습니까?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박서연이 발문을 열었습니다. 박서연이에요. 노인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서연도 손을 그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아이가 그 위에 작은 손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창밖에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당 밖 골목 어귀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촌형의 부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식당 쪽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이 식당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뜨거운 순댓국 2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항구에 온 게. 숨겨진 6년, 박서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준호 씨 사고 나고 사흘 뒤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시신도 못 찾았으니까. 노인의 손이 국그릇 옆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엔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어요. 집 앞에 차가 서 있거나 누가 미행하는 것 같거나 이소리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던 날. 그날 바로 짐 쌌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요. 알릴 사람이 없었어요. 준호 씨가 가족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멀리 계신다고만.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밀어낸 겁니다. 회사 때문에. 사촌형 편을 들었어요. 아들이 내게 실망했을 거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아버지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언젠가 꼭 찾아뵐 거라고 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가 3살 때였어요. 아빠,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아빠가 중요한 데에 가 있는데 언젠가 꼭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자를 씌워주면서 아빠가 이걸 보고 찾아올 거라고 했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매일 밤 모자 쓰고 선착장에 나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래서 저도 매일 밤 몰래 따라가서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혹시 누가 접근할까봐.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왔어.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박서연 모자가 사는 곳을 처음 봤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박서연의 6년의 흔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어촌 주택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왔고 벽 한쪽에는 곰팡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부엌엔 라면, 봉지 몇 개와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서연이 아이를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모자를 벗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모자를 벗겨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손을 뻗어 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서 6년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 했고, 지금은 새벽에 식당 설거지 나가요. 이소리 학교 일정에 맞춰야 하니까. 낮에는 못 나가거든요. 무서웠어요. 매일이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박서연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사촌형이 다 가져갔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준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확신하세요? 준호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박서연이 굳었습니다. 노인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서연이 봉투를 받아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언젠가 야광빛을 보시거든 꼭 따라가 주세요. 박서연이 편지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 안에 찻잔 식는 소리와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서연이 식당 설거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시장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서던 참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낯선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어촌 마을에서 보기 드문 검은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살피니 낯선 남자 둘이 골목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서연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서연이 달렸습니다. 노인이 묵고 있다는 여관 쪽으로 뛰었습니다. 노인의 여관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집 앞에.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 소리는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해두고 왔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박서연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지금은 신고해도 그냥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6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요. 아버님, 준호 씨 노트가 농부 할아버지 댁 헛간에 있어요. 업무 기록하던 거요. 지금 갑시다. 이 소리 데리고요. 골목 끝에서 검은 차에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새벽 첫 버스를 탔습니다. 아이는 버스 안에서 노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박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뒤에 차가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내륙의 작은 마을 농부 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가 겨울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농부 노인이 박서연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 씨, 할아버지, 네. 저예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달려가 농부 노인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농부 노인이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방 안에 들어앉아 사정을 나눴습니다. 농부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헛간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농부의 헛간, 그리고 노트. 헛간 가장 깊은 곳, 오래된 쌀자루 뒤에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준호의 겨울 점퍼, 군용 지갑,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박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준호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날짜별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사회 날짜, 자금 이동 경로, 사촌형의 지시 내용,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위협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사촌 어른이 나를 없애려 한다는 걸 오늘에야 확실히 알았다. 이 노트를 누군가 발견한다면 부디 강병수 회장님께 전해주길 바란다. 노인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노인 옆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면 되겠죠? 됩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끝낸다. 그때 박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노트 가지고 어디 가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헛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차 2대가 마당 앞 길가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뒷문 있습니까? 따라오시오. 위기와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농부 노인의 뒷문을 나서자 좁은 밭길이 이어졌습니다. 4사람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박서연이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이 앞장섰습니다. 밭길이 끝나는 곳에서 작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4사람이 정류장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부하들이 농가 주변을 뒤지는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4사람이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이 뒷창 너머로 마을 쪽을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서연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박서연의 등에서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안전한데. 노인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킬게. 괜찮아. 아이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어둠 속 국도를 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은 군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상한 점을 느꼈다는 동기의 증언, 목격자 주민의 진술, 그리고 준호의 노트. 노인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노인 옆에 앉아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구석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빵모자를 쓴 아이와 노인의 그림이었습니다. 노인의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노인이 홀로 방 안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군용 빵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빵모자의 야광띠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파란빛이 고요한 방 안에 번졌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모자 안쪽을 뒤집었습니다. 솔기 옆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자 안의 이름, 김준호. 노인이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소리 없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치의 죄책감과 그리움과 안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꼭 살아 돌아올게요. 아버지, 우리 아이 생기면 꼭 보여드릴게요. 새벽이 돼서야 노인은 잠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준호야, 찾았다. 내 아들 찾았어.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인은 군 동기, 오래된 변호사와 함께 사고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 살던 주민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준호 씨 차를 밀어붙이는 걸 봤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농부 노인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새벽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모자 안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촌 형 회사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일 지시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노트, 목격자 진술, 내부 고발 문자까지. 노인이 증거 일체를 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얼마 뒤 사촌 형이 회장실에서 수갑을 차고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항구 어시장 좌판 위 낡은 TV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삼종그룹 회장, 살인 교사 혐의 구속. 생선을 고르던 상인들이 TV를 올려다 봤습니다. 박서연이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슬퍼요.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기다림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의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 비치던 하늘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란빛이 돌았고 바람도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금 촉촉한 바람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등교하던 날, 아이는 깨끗한 옷 위에 여전히 방한모를 쓰려 했습니다.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모자를 손에 쥐고 서 있다가 결국 썼습니다. 노인은 그냥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다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짝꿍이 생겼어요. 그래. 옆에 앉은 애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민준이래요. 노인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안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한동안 주걱을 젓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밥을 하다가 국을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타요. 노인이 황급히 불을 줄이자 아이가 픽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는 것을 노인이 처음 들은 날이었습니다. 박서연도 부엌 문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항구 쪽 벚꽃이 피었습니다. 노인은 어느 날 저녁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가볼까? 두 사람이 걸어간 곳은 항구 선착장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닷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항구 위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보던 그 선착장이었지만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선착장 끝 가로등 아래였습니다. 겨울밤에 아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저 멀리 어선 한 척이 항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그 위를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날아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 방한모였습니다. 겨울 내내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던 그 모자였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노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안 기다려도 돼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모자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낡고 해진 모자였습니다. 반사띠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그 반사띠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봄바람에 조금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집에 가요,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른 자리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노인이 아이의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항구의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조금 큰 발소리와 조금 작은 발소리가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얼마 전 엄마가 전화 왔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막말을 했던 게 후회되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사랑한다 문자 하나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더 빼곰나 인생사 썰이었습니다.